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메디칼그룹이 최고, 서울메디칼그룹 제공입니다. 2022년 새해를 맞아서 가장 큰 관심은 역시 경제입니다. 이 미국 경제를 이끄는 연방준비제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에서 연준의 매파 성향 인물들이 투표권을 행사하게 돼 있어서 금리 인상이 빠르고 강력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최근에 오미크론 변이가 중심이 된 코로나19 확산세가 대단하기는 하지만은 고용시장이 상당한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데다가 물가 불안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 연준이 고용시장 안정세를 바탕으로 물가를 잡기 위한 긴축에 나설 전망입니다. 자,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올해 2022년도에 가장 궁금하고 또 걱정되는 것은 역시 경제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연방준비제도가 적극적으로 좀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이제 증시 첫날인데 오늘 3대 지수가 다 상승세입니다. 나스닥이 0.54%, S&P 500이 0.11, 또 다우존스가 0.1 이렇게 오르고 있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10% 이상 아주 초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 첫날, 새해 첫날의 시장 분위기는 참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올해는 역시 연준이 주도하는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이 연준이 봄부터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갈수록 지금은 힘을 얻고 있고, 연준이 당초에 자산 매입 축소 테이퍼링을 마무리하고 나면 당분간은 관망할 것이다. 이제 그런 예측이 나와서 3월에 테이퍼링이 종료되면 한 3개월 정도 상황을 지켜보고 한 6월쯤에 기준금리 인상에 나서지 않겠는가 하는 예상이었는데, 그러나 지난해 이제 하반기 특히 이제 연말로 다가올수록 이제 물가 불안이 심화되면서 또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테이퍼링을 빨리 끝내는 건 물론이고 기준금리 인상도 한층 더 빨리 할 것이다 하는 예상이 이제는 거의 정설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또 올해는 절차상으로도 연준의 강경파들이 득세하는 시기라서요.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통화정책에 매파 영향력이 아주 강하게 작용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연방준비제도 하면 항상 우리가 얘기하는 비둘기파와 매파가 있죠. 비둘기파는 좀 온건파고요. 매파는 강경파입니다. 올해는 이제 금리 인상 한 3차례 정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최소한 3차례 이상 할 것이다. 이제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인상하는 그런 방법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에서 투표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FOMC가 올해는 항상 FOMC가 열리면 관심의 대상이지만 특히 올해는 그런 면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는데요. 올해는 FOMC의 표결권이 비둘기파에서 매파로 옮겨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상 관련해서 올해는 공격적인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그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매파 연방 공개시장위원회 FOMC에서 표기권을 좀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 연준이 매우 독특한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연준이 FOMC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투표를 하는 데 있어서 표결권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FOMC의 표결권은 12명이 갖고 있고요. 그중에 8명은 항구적인,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계속 표결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연방준비제도 의장, 그리고 연방준비제도의 이사 7명, 그러니까 7명의 이제 의장까지 들어가고요. 그리고 뉴욕 연방은행 총재까지. 그래서 8명이 항상 표결권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12명 중에 4명은 돌아가면서 표결권을 행사합니다. 그러니까 뉴욕을 제외한 11개 지역 연방은행 총재들이 1년씩 돌아가면서 이 표결권을 행사하는 그런 방식인데요. 올해 표결권을 갖는 4명이 대부분 매파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FOMC가 1월과 3월, 4월, 6월, 7월, 9월, 11월, 12월 그래서 1년 12달 중에 이제 8번이 개최됩니다. 2월과 5월, 8월, 10월은 이제 FOMC가 열리지 않는 달이고요. 그래서 올해 열리는 이 8번의 FOMC 회의 분위기가 어떨 것인가. 근데 일단은
4명 표결권을 이제 새롭게 갖는 4명 대부분이 매파기 때문에 상당히 FOMC 회의가 좀 강성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하는 예측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네, 올해 표결권을 갖는 4명의 연방은행 총재가 대부분이 이제 매파인데 그 가운데서 2명이 매우 대표적인 강경파라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 2명을 살펴보면 에스더 조지 캔자스티 연방은행 총재 그리고 로레타 메스터 클리브랜드 연방은행 총재 2명입니다. 이 에스더 조지 캔자스티 연방은행 총재는 연방준비제도 내에서 최고 강경파 중에 강경파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매파 중에서도 매파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에스더 조지 총재는 그 과거 FOMC 표결권 행사한 것을 보면 그 다 히스토리가 나와 있으니까 행사한 것을 보면 반대표를 던지는 횟수가 절반을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항상 이 어떤 연방준비제도가 결정을 내릴 때 반대를 해요. 그만큼 굉장히 그 좀 강성 인물입니다. 네. 예, 그 정도고요. 그리고 그 항상 그 다른 위원들이 제시하는 것보다 FOMC의 동료 위원들이 제시하는 것보다 더 강경한 통화 정책을 주장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 조지 캔자스티 연방은행 총재가 올해 2022년 한 해 동안 표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이분은 뭐 기준금리 관련해서는 가장 강경한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한 명 로레타 메스터 클리브랜드 연방은행 총재도 엄청난 강경파입니다. 아주 대표적인 매파 중에 한 명으로 손꼽히는데요. 지난 2020년 3월에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19가 시작이 됐죠. 벌써 이제 2년이 됐네요. 이제 2년 전에 코로나19가 시작이 돼서 그 경제가 막 급락을 하는 그 경제가 참 어려울 것 같다. 위기를 맞을 것 같다는 예상 속에서 이 연방준비제도가 강력한 그 통화 정책을 폈었죠. 그러니까 통화 완화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이게 경기 부양책을 이제 실시했는데 이 채권 매입을 통해서 시중에 이제 돈을 풀면서 유동성을 공급했고요. 그 덕분에 이제 팬데믹의 위기를 생각보다는 무난히 잘 넘길 수가 있었어요, 경제적으로. 근데 당시 FOMC 회의에서 이것도 이제 중요한 정책은 다 표결로 처리합니다. 네. 표결로 그 통화 완화 정책 채택 여부를 결정했는데 당시의 투표 결과가 11대 1, 12명의 투표권자 중에서 한 명만이 반대했는데 그 반대한 한 명이 바로 로레타 메스터 네. 이 클리브랜드 연방은행 총재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코로나19가 몰아치던 상황에서도 통화 완화 정책을 펴면 안 된다고 할 정도로 아주 뭐 엄청난 강경 매파입니다. 그래서 이런 두 인물 에스더 조지 캔자스티 연방은행 총재, 로레다 메스터 클리브랜드 연방은행 총재 이런 분들이 이제 표결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올해 아주 FOMC에서는 아주 강경한 분위기가 일어날 것 같고요. 여기에 제임스 브로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도 이번에 표결권을 갖게 됐는데 역시 매파입니다. 이 제임스 브로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도 작년에 2021년에 FOMC 회의에서 경기 부양책을 이제 걷어들여야 된다 하는 주장을 펼쳤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테이퍼링에 들어가서 뭐 올해 중에 이제 금리 인상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걸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는 작년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굉장한 이분도 강경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에스더 조지, 로레타 메스터, 제임스 블러드 이 세 명이 이번에 새로 표결권에 참가하고요. 이분들이 다 엄청난 강경파들이기 때문에 연방준비제도의 올해 기조가 상당히 매파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예상이 지금 근데 나오고 뭐 있습니다. 아무리 표결권을 가진 사람들이 매파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연준이 항상 매파적인 결정만 내릴 일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뭐 표결이 12명이잖아요. 네. 12명 중에 지금 3명 소개해드렸으니까 나머지가 중요하죠. 중요한 것이고 또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지금 뭐 저런 파월 연준 의장이라든가 이제 그런 분이 그렇게 초강경 매파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너무 그렇게 매파적으로만 갈 것 같다고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매파가 되고 입성했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180도 달라지진 않고요. 그러나 어느 정도 지금까지 재작년 그 기조에서 볼 때는 그것보다는 좀 강경하게 갈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정도로 우리가 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방준비제도가 이제 경기 부양을 계속하다가 이제는 경기 부양을 중단하고 경기 부양을 하지 않는 쪽으로 선회하겠지만 과연 급격하게 긴축으로 전환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지수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해 12월 15일 연방 그 공개시장위원회 FOMC에서 올해 통화정책을 이제 긴축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그 회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예고하는 발언들이 많이 나오긴 했는데요. 그렇지만 통화정책 긴축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시장에는 이미 반영된 상태고요.
실제로 뭐 테이퍼링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금리 인상도 결국 하기는 할 거고.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거기까지는 우리가 다 예상을 하는 부분이니까 이제 그런 정도로 가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그 이상의 어떠한 정말 초강경한 그런 쪽의 정책까지는 가지 않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에스더 조지 캔자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나 뭐 로레다 메스터 클레브랜드 연방은행 총재나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 같은 분들의 어떤 성향이라면 우리가 예상하는 이상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이니까 우리가 매파들이 많이 나오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걱정만 할 필요는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FOMC에서 표결권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큰 차이가 아니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 예, 맞아요. 부분은 어떤 얘기인가요? 예,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FOMC에서 12명이 표결에 참가하는데요. 네. 그 표결에 의해서 뭐 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하고 이러는데 중요한 정책을 다 결정하는데 근데 투표는 절차 하나일 뿐입니다. 절차 하나일 뿐이기 때문에 예. 물론 그 절차가 중요한 건 사실이지만 표결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표결에 참가하는 12명이 중요하겠지만 이 FOMC 회의는 표결권이 없는 사람도 회의에 참가합니다. 그래서 FOMC 항상 그 이틀 동안 열리잖아요. 네. 그 이틀 동안 열리는 FOMC 회의에는 표결권 없는 사람도 참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종 표결권 행사는 12명이지만 그 전에 논의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발언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발언을 통한 어떤 분위기가 어떻게 형성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뭐 이렇게 매파 중에 매파 3명이 가세했다 하더라도 12명의 표결이 이 매파의 분위기에만 휩쓸리지는 않을 것이다는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따라서 좀 매파적인 목소리가 조금 강해지는 건 뭐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러나 그게 연준이 완전히 매파로 흐른다. 뭐 이렇게까지 볼 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뭐 매파가 많다, 비둘기뼈가 많다, 뭐 하더라도 어쨌든 올해 금리 인상이 되는 건 확실한 거 아닙니까? 그거는 뭐 확실하다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왜냐하면 바로 지난달 12월 15일 열렸던 FOMC 그 회의 이후에 공개한 경제 전망에서 금리 인상이 확실하다는 게 나타났어요. 그 발언한 걸 보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비롯해서 이사들, 뭐 지역 연방은행 총재들, 주요 인물들이 모두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언급을 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 전망 내용을 보면 당시 회의 참석자 18명 전원이 올해 금리 인상을 예상한다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뭐 금리 인상은 기정사실이고요. 어느 정도나 금리 인상을 할 건지 3번 정도로 예상되는데 3번만 할 건지 뭐 4번, 5번 더 많이 할 건지 그리고 할 때 항상 0.25%씩 네. 인상했는데 뭐 이번에는 좀 0.5% 정도 확 올릴 건지 뭐 이런 부분이 관건이 될 것 같은데 대부분의 위원들은 경제 전망에서 어떻게 봤냐면 0.25%포인트씩 3차례 금리 인상하는 걸 전망했어요. 그러니까 가장 우리가 이제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은 올해 3번 정도 인상이 되고 한 번 인상될 때마다 0.25%씩 올라간다. 이 정도 생각하면 거의 틀림이 없을 것 같고요. 그걸 벗어난다 그러면 그게 바로 이제 매파의 영향이 아닌가. 그걸 벗어나는 것. 그 이상이 된다 그러면 그게 이제 매파의 어떤 발언에 의해서 또 투표에 의해서 좀 영향력이 발휘된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은 확실한데 네. 지금 물가 불안이 좀 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상보다 금리 인상이 좀 빠르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예측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 물가가 뭐 불안하다는 거 우리가 계속 전해드렸습니다. 뉴스 시간에 계속 보도해드렸고요. 그래서 뭐 소비자 물가 지수라든가 뭐 개인 소비 지출 전부 다 지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변동성이 높은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이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도 크게 지금 오른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한다면 금리 인상은 빠르게 이루어질 가능성. 그래서 아마 올해 3월 지금 1월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3월이면 테이퍼링 끝나면 바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그런 예측에 지금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연준이 금리 인상할 때 보면은 항상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네. 이 고용 회복을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요즘 고용 시장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네. 고용 시장이 좋지 않으면
이게 사실 금리 인상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연준 입장에서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지금 고용 시장이 굉장히 좀 좋습니다. 작년 그 12월 30일 발표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9만 8천 건으로 집계됐는데 12월 첫째 주 18만 8천 건, 12월 첫째 주에 나온 18만 8천 건이 1969년 이후에 52년 만에 최저치였고요. 근데 그게 12월 말까지 한 4주가 지났는데도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한 거죠. 예, 18만 8천이나 19만 8천이나 별로 큰 차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50여 년 만에 최저치 이 흐름이 지금 유지되고 있다는 거 굉장히 안정적이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 코로나19 사태 직전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평균 22만 건이었으니까 네.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까지 지금 회복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볼 때 IMF가 연방준비제도가 그동안 이제 고용 시장이 회복될 때까지는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뭐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완벽한 환경이 조성됐다. 이렇게 그렇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미크론 확산세가 심각한데 전파력은 강하지만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중증력과 치명력이 지금 약하단 말이에요. 네. LA 카운티도 뭐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엄청난 확진자들이 나왔잖아요. 네. 2만 명 이상. 2만 근데 명 사망자가 넘게. 지금 토요일 2명, 일요일 2명이에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중증력, 치명력은 내려간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면 통화 정책을 긴축으로 전환해도 크게 부담스럽지 않다. 이게 지금 코로나가 확산돼서 막 사람이 죽어나가고 막 많이 아프고 이러면 경제를 또 이렇게 긴축시키기가 어려운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상, 여러 가지 지금 나타나는 정황상 올해 연방준비제도는 좀 적극적으로 정책을 금리 인상 쪽으로 나갈 것 같은 그런 예상을 해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 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이었습니다.